조태용 피고인의 변호인 남인중 변호사입니다. 조태용 피고인을 위한 모두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용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기록 회수 관련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무효, 그리고 국회 서면 질의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입니다. 이 공소사실 중 국회 서면 질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인정하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양형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록 회수 관련된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무효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직권남용의 경우 기록 회수 지시 전달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직권남용도 없으며 조태용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공용서류 무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록 회수 지시 전달 행위가 없고 서류의 효용이 침해된 바 없으며 조태용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기록 회수 관련해서 이 사건 공소장을 모두 보더라도 조태용 피고인의 행위는 단 3번의 전화통화입니다. 그 전화통화 이외에 사건 경과에서 어떠한 지시, 관여, 보고, 확인 등 아무런 관여 행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은 그 3번의 통화 내용을 무리하게 왜곡해서 조태용 피고인이 기록 회수에 공모 가담한 것처럼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고 있어서 부당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조태용 피고인의 행위는 3번의 전화통화입니다. 첫째로 이종섭 장관이 23년 8월 2일 11시 49분경 전화로 조태용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최혜병 사망사건 기록의 이첩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직후에 이종섭 장관은 12시 4분경 김계환 사령관에게 선보직 해임을 지시하고 그 직후인 12시 5분경부터 김동혁 피고인에게 항명 혐의 수사를 지시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을 통하여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조태용 피고인이 이시원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기록 회수 지시를 전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대통령이 조태용 피고인으로부터 이첩 상황을 보고받자마자 조태용 피고인에게 기록 회수라는 결정과 지시를 내리고 조태용 피고인이 이를 이시원에게 전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전후 사정과 실제 진행 경과에 배치되어 사실이 아닙니다. 각 통화의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시 49분경 조태용 피고인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겠습니다. 당시 이종섭 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해외 순방 다녀올 동안 최혜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돌아와서 검토하겠다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 수사관이 서를 넘겼다. 이러한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려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통화 직후 이종섭 장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는 인사조치를, 김동혁 검찰단장에게는 수사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종섭 장관은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인사조치 및 수사를 생각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반면 기록 회수를 생각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회수한다, 이첩된 사건의 기록을 회수한다는 것은 법조인에게조차도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고 즉각적으로 떠올리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당시 기록 회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 회수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만일 당시 이종섭 장관이 기록 회수를 생각했다면 당시 연락하고 있던 신범철, 김계환, 김동혁 등 관계자들에게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을 것이나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조태용 피고인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 당시 기록 회수에 대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12시 4분경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조태용 피고인이 이종섭 장관에게 들은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라는 정도의 언급을 하셨습니다. 당시 기록 회수 지시가 없었습니다. 당시 통화는 이종섭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짧은 보고였고 대통령이 기록 회수 등 구체적 조치를 결정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공소 사실은 마치 대통령이 조태용 피고인의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록 회수라는 조치를 결정하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이시원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라는 얘기는 법률적 검토나 향후 조치 결정 등 사법 관련 업무를 소관 비서관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조태용 피고인은 이해하였고 이후 상황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이시원의 개입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실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소사실은 그 12시 5타입니다. 12시 4분경 이전인 11시 54분에서 12시경 대통령과 한 차례 더 통화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기록을 보면 통화 내용, 비아폰을 포함한 통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실제 통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통화가 한 차례 더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 회수 지시가 없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시 6분경 이시원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당시 조태용 피고인은 국방장관의 지시에 반해서 기록이 이첩되었고 국방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대신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이시원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라고 하셨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 전달 외에 이시원 비서관에게 기록 회수라는 지시를 전달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 통화에서 기록 회수 언급이 없었고 대통령도 기록 회수를 지시한 바 없었으며 이시원에게 기록 회수 지시를 전달한 바도 없습니다.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또한 조태용 피고인은 당시 알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공소 사실은 결국 조태용 피고인이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이시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조태용 피고인이 이시원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면 이후 그 지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등 관여를 했을 것인데 그러한 관여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인 임기훈에게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며 상황을 챙기라고 하였을 것이지만 그런 지시는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뒷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로 지시한 정황이 보입니다. 당시 임기훈은 조태용 피고인이 기록 회수에 대해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시원이 임기훈에게 먼저 국방부 컨택 포인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당시 이시원이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기훈 진술의 일부를 보면 기록 회수 완료와 관련해서 임기훈이 확인한 사실 없고 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조태용 실장님이 그 무렵 더 이상 최상병 사건은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남기고 있습니다. 조태용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달을 한 입장이라면 국방비서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반대로 조태용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방증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시원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원은 수사 기록을 보면 수사 과정 내내 자신이 관여된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가 제시되면 비로소 시인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형적인 축소 은폐 진술로 일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시원이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당일 12시 6분경 조태용 피고인과의 1분 13초 간의 통화입니다. 다른 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날 있었던 이 1분간의 통화는 마치 사진을 찍은 듯이 조태용 피고인의 발언 전체를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술은 실제 기억이 아닌 의도적으로 구성된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시원의 진술의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세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록 회수가 결정된 시점을 기록에 의해서 파악해 보면 기록 회수가 논의되고 결정된 시점은 당일 12시 45분경 이후로 보입니다. 즉 조태용 피고인이 대통령 및 이시원과 통화한 이후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시원과 그 휘하 행정관인 박종현은 기록 회수 결정 주체가 국방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적어도 조태용 피고인의 경험으로는 조태용 피고인이 이종섭 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할 당시 기록 회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조태용 피고인은 이시원에게 상황 전달 외에 기록 회수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한 바 없으며 애초에 사법 관련된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이 수사나 사법과 관련된 지시를 받아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일부터가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처럼 기록 회수 지시를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조태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 관련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군사경찰 직무에 대한 최고의 지휘 감독자이고 따라서 군사경찰 직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령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는 이 사건은 수사가 아닌 이첩에 관한 것이지만 이첩 또한 군사경찰의 직무임이 명백한 이상 이첩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군사경찰은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록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직권남용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첩 대상을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문제의식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위법 부당한 지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특정인을 위해 사적으로 직권을 남용할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장기간 수사를 하였지만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용서류 무효와 관련해서 공용서류의 효용이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이첩 기록을 회수한 것은 그대로 재검토에 활용되었고 이후 다시 그대로 경찰에 이첩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서류는 원본 그대로 재검토 및 수사 자료로 활용되었고 서류에 물리적 훼손이나 내용 변경이 가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과를 보면 서류의 소재지 내지 보관 주체가 일시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서류의 효용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의 부존재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조태용 피고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 전달 이후 조태용 피고인이 이후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국방부의 기록 회수 절차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이시원 비서관이나 신범철 차관 등과 직접 연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태용 피고인이 보고를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전달 이외에 조태용 피고인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하거나 보고받는 등 어떠한 관여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단순 전달만으로 사안의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즉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조태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 무효는 증거와 법리 모든 면에서 범죄 증명이 없는 데에 해당합니다. 재판부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및 공모 여부 등 범죄 성립 여부 전반에 대해서 면밀히 심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